평생 칼국수 팔아 마련한 15억짜리 아파트를 딸에게 내주고 정작 저는 좁은 오피스텔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뜯어가 명품백을 산 딸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간섭하지 말고 제발 남남처럼 살자고 말이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여행을 떠난 그날 밤, 저는 아파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과연 쫓겨난 자식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제 인생을 되찾았을까요? 눈물과 통쾌함이 공존하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누르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마치 늙은 생강 뿌리처럼 울퉁불퉁하고 거칠기 짝이 없어요. 남대문 시장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보낸 30년 세월이 이 주름 사이사이에 고스란히 박혀버린 것만 같아서 가끔은 저도 제 손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관절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져서 이제는 고운 금반지 하나 끼우기도 민망한 손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칼국수를 팔아 우리 딸 민지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으니 부끄럽지는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어요. 주말 아침이면 저는 습관처럼 마포의 좁은 오피스텔을 나서 양손 가득 장을 본짐을 들고 길 건너편에 우뚝 솟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하는데 그 거리가 불과 10분도 안 되지만 제게는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지곤 해요.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어서 딸 내외가 사는 고급 아파트에 드나드니 얼마나 호강이냐고 부러워하지만 그 속사정을 누가 알까 싶어 씁쓸한 웃음만 삼키게 되네요. 사실 지금 제 딸과 사위가 살고 있는 그 15억짜리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된 집이고 제가 평생 뜨거운 육수 소답해서 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거든요. 비싼 관리비를 내며 유지하고 있는 엄연한 제 집인데도 현관문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최신식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객식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현관에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서면 정오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하고 커다란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대낮인지 밤인지 분간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에요. 안방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오는 딸 민지를 보면 32살이나 먹은 애가 아직도 12살 응석바지 같아서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꾹 참아내곤 하죠. 민지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짐을 들고 왔는데도 거들 생각은커녕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청담동 브런치 카페 사진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게 제 자부심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오히려 제 발등을 찍은 건가 싶어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지만 어미 마음이라는 게 참 미련해서 금세 또 자식 탓보다는 내 탓을 하게 되네요. 거실 소파에는 사위 박준호가 세상 편한 자세로 누워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데 안경 너머로 저를 힐끗 보고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건네는 꼴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번듯한 무역회사 과장이라며 겉으로는 지적인 척다 하지만 집구석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상전이 따로 없어서 제가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장모님 오셨냐며 물 좀 떠다 달라는 말뿐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도 내 딸이랑 사는 사람 기죽이면 안 된다는 옛날 노인네 같은 생각에 저는 군말 없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다 바치고는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게 돼요. 오늘은 사위가 좋아한다는 갈비찜에 우리 민지가 어릴 때부터 잘 먹던 잡채까지 해주려고 새벽부터 시장을 돌며 제일 좋은 고기와 채소를 사왔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 같은 요리를 시작해야 하거든요. 좁은 주방에서 고기를 재우고 당면을 삶다 보면 금세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상상만으로도 고단함을 잊으려 애쓰곤 해요. 주방 가득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큰한 갈비찜,
양념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 저는 그 냄새가 참 좋아서 콧노래가 나올 지경인데 거실에 있는 사위의 반응은 영딴판이라 제 흥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나네요. 야구 중계를 보던 박서방이 코를 막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주방 쪽으로 다가와서는 창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히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위는 장모님, 요즘 누가 집에서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해 먹냐며 오시며 소파의 냄새가 다 배니 그냥 배달이나 시켜 먹자고 투덜거렸고 저는 그 말이 마치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꼭 시장통 냄새를 여기까지 끌고 와야겠냐는 사위의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제 귓가에 맴돌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르르 떨렸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담으며 애써 웃는 낯으로 환기시키면 금방 빠진다고 달래야만 했어요. 제가 남대문 시장통에서 그 냄새를 뒤집어 쓰고 평생을 살았기에 자네들이 이 비싼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지는 못했죠.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도 저는 밥알이 모래알같이 느껴져서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는데 딸과 사위는 제 마음도 모르고 차려진 음식을 뒤적거리며 싱겁네 짠에 타박을 늘어놓기 바빠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은 점점 더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제 친구들은 다들 제가 자식 농사 잘 지어서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줄 알지만 실상은 주말마다 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무급파출부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비웃을까 싶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처지랍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니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워져서 잠시 소파 귀퉁이에라도 앉아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사위 눈치가 보여서 엉덩이 한번 제대로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민지는 밥 먹자마자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사위는 소파를 차지하고 누워 코까지 골며 자는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자괴감이 밀려와 울컥 눈물이 날 뻔했네요. 그런데 오늘따라 민지의 행동이 어딘가 좀 수상쩍은 게 자꾸만 제 눈치를 살피며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싹거리다가도 사위가 깨면 입을 다물어버리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식탁을 치우다가 구석에 엎어놓은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민지가 그걸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낚아채서 등 뒤로 숨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얼핏 보니 카드 명세서 같은데 저렇게 기겁을 하며 숨기는 걸 보면 분명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다는 생각에 제 거친 손이 저절로 떨려왔어요. 평생 돈 때문에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육감이 경고음을 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과일을 깎으면서도 온 신경은 딸아이가 숨긴 그 종이 쪼가리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제 어미 앞에서도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지금 물어봤자 거짓말이나 할 게 뻔해서 일단은 모른 척 넘어가기로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질 않네요. 아파트를 나서 다시 제 좁은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더 무겁게만 느껴져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화려하게 불 켜진 저 높은 아파트가 마치 저를 비웃는 거대한 성벽처럼 보여 서글픈 마음을 감출 길 없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는 오피스텔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제 마음이 그만큼 추워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며 쓴웃음이 지어졌죠. 남들은 나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정작 저는 제 집 놔두고 남의 집살이하는 꼴이나 다름없으니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삶인지 자문해봐도 돌아오는 건 공허한 바람 소리뿐이라 가슴이 뻥 뚫린 듯 시려왔어요. 그래도 내일은 민지가 좋아하는 김치라도 담가서 가져다 줘야 하나. 고민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저도 참 어쩔 수 없는 어미구나 싶어 혀를 차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제 뒤를 따라와 끈질기게 놓아주질 않네요. 과연 이 불안이 그저 노파심에서 비롯된 것일지
아니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지 알 수 없어 밤잠을 설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요. 며칠 전 그 카드 명세서 사건 이후로 가슴 한구석에 얹힌 돌덩이가 도무지 내려가질 않아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는데 평일 저녁 느닷없이 오피스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대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인터콤 화면에 비친 딸아이의 얼굴이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보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에 손발이 차갑게 식어버렸죠.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민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들어와 제 무릎을 붙잡고 통곡을 시작했는데 그 똑똑하고 자존심 센 아이가 엄마 나 좀 살려달라며 아이처럼 매달리니 제 이성이 마비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으니 딸아이는 준호 씨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큰 빚을 졌는데 급한 마음에 사채까지 썼다며 숨이 넘어가도록 울먹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한다더니 내 사위가 그 꼴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당장 5천만 원을 막지 못하면 회사에서도 잘리고 압류가 들어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민지는 제 손을 잡고 덜덜 떨면서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까지 당할 수 있다며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데 자식의 불행 앞에서 냉정해질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5천만 원이 제게 어떤 돈인지 우리 민지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오죽 급하면 저럴까 싶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10원 한 장 아끼려고 점심도 굶어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자 제 늙은 몸뚱이 하나 의지할 마지막 동아줄 같은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도 돈 없다고 핑계대며 모은 그 돈이 자식놈 빚 갚는 데 쓰일 줄은 몰랐지만 당장 내 딸이 이혼당하고 길거리에 나앉는다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도장을 꺼내고 정기예금 통장을 챙겨 들었는데 그 통장을 바라보는 제 심정이 마치 살점 하나를 떼어내는 것처럼 아렸지만 애써 외면했죠. 민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더 지체할 시간도 없이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는데 창구 직원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지금 해지하면 손해보는 이자가 크다고 만류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런 실리적인 계산 따위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맹목적인 생각 하나로 해약 서류에 서명을 했답니다. 현금 5천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그 무게가 제 인생의 무게인 것만 같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기다리고 있을 딸아이를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와 민지의 손에 그 돈 봉투를 쥐어주며 사위 기죽이지 말고 얼른 가서 해결하라고 당부했는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면 정말 해결되는 거냐고 재차 묻는 제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 챙겼는데 그 순간 딸아이의 눈빛에서 스치듯 지나간 묘한 안도감을 저는 그저 급한 불을 껐다는 다행스러움이라고만 믿고 싶었나 봐요. 제 손을 뿌리치듯 돈을 낚아채 가방에 쑤셔 넣는 그 손길이 조금은 야박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자식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예의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스스로를 다독였죠. 민지가 허겁지겁 돌아간 뒤 텅 비어버린 제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허탈함이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그래도 내 자식 가정이 지켜졌으니 그걸로 됐다고 수천 번 되뇌며 쓰린 속을 달래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돈을 건넨 지 며칠이 지나고 나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인지 통장은 비었어도 자식 걱정이 덜어지니 다시 사위 밥 걱정이 되더라고요. 큰일 겪고 나서 사위가 기라도 죽어 있을까봐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해서 가져다 주려고 무거운 짐을 들고 마포 아파트로 향했죠.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갔겠지만 이번엔 괜히 유세 떤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조용히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주고 올 생각으로 아무 연락 없이 찾아갔던 게 화근이었나 봐요. 현관 앞에 서서 익숙하게 도어락 커버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문 안쪽에서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들려와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하고 말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중내산에 하며 울고불고 하던 집구석에서 저렇게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게 의아해서 귀를 가까이 대보니 방음 잘 되는 고급 아파트 현관문 틈으로 믿을 수 없는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자기야, 이번 신상백 봤냐며 호들갑을 떠는 민지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엄마 돈으로 카드값 싹 메꾸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숨조차 쉬지 못하고 문에 귀를 더 바짝 갖다 댔는데 사위 준호의 목소리가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이어지더라고요. 장모님은 스케일이 다르다며 그 돈이면 우리 당분간 쇼핑 걱정은 없겠다고 낄낄거리는 사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고마움 따위는 전혀 묻어있지 않았죠. 주식 빚이니 사채니 이혼이니 하며 제 가슴을 찢어놓았던 그 모든 말들이 다 저 명품 가방 하나 사려고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간신히 문고리를 잡고 버텼는데 손에 들려있던 반찬통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져서 당장이라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만 누르면 저 문을 열고 들어가 따질 수 있었지만 제 손은 마비라도 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차가운 현관문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어떻게 자기 부모의 노후 자금을 저렇게 파렴치한 방법으로 뜯어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이 밀려왔죠.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희희낙낙하며 다음엔 어디 백화점으로 쇼핑을 갈지 의논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행복한 목소리들이 제게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저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였다는 사실보다 저를 그저 돈 나오는 지갑 취급하며 기만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더 후벼 팠답니다. 저는 결국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 아파트 복도를 빠져나왔는데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멍청해 보일 수가 없어서 입술을 꽉 깨물었네요.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통장과 민지의 가식적인 눈물 연기 그리고 문 너머로 들려오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뒤엉켜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 길가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충격이 컸나 봐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던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시장통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헛똑똑이로 살았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낼 수 있는 호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그 감정이 제 온몸을 휘감으며 떨게 만들었고 저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싸늘하게 식어버린 반찬통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죠. 이제 더 이상은 예전의 바보 같은 김선옥으로 살 수 없다는 서늘한 다짐이 가슴 속에 새겨지는 밤이었답니다. 며칠 전 현관문 밖에서 들었던 그 기막힌 대화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 가슴에 불덩이를 얹은 채로 지새운 밤들이 얼마인지 셀 수도 없지만 저는 이대로 억울해서는 못 살겠다는 생각에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다시 한번 그 아파트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돌아오지 않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고 청소하러 온 척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그 소리가 마치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려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거실 구석구석에 벤 사치와 방탕의 흔적들이 제 눈을 찌르는 것만 같아서 숨이 턱턱 막혀왔는데 그래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민지의 드레스룸으로 옮겼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화려한 조명 아래 어지럽게 널려 있는 쇼핑백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샤넬이며 디올이며 구찌라고 적힌 그 쇼핑백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현기증이 일더라고요. 바닥에는 아직 가격표도 떼지 않은 명품 가방들이 뒹굴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집어들어 가격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가방 하나, 가격이 제가 남대문 시장 찬바람을 맞으며 1년 내내 칼국수를 팔아야 겨우 손에 깸 수 있는 큰돈이라는 사실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가방을 놓칠 뻔했거든요. 내 노후자금 5천만 원이 고작이 가죽 덩어리 몇 개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이 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멍하니 바닥을 더듬다가 화장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발견했는데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지난번 민지가 그렇게 기겁하며 숨겼던 카드, 명세서들이더군요. 명세서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 때마다 제 심장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주식 빚이라던 사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모든 내역이 민지의 사치스런 쇼핑과 카드값, 돌려막기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딸아이는 제게 빚쟁이한테 쫓긴다고 울며불며 매달리던 그 시각에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넘어 공포심마저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답니다. 그때 현관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민지와 사위가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솟구쳐 올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는 카드 명세서와 명품 가방 하나를 들고 거실로 뛰쳐나갔고 영문을 모르고 들어오던 두 사람 앞에 그것들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죠. 내 피 같은 돈으로 고작이 가방들을 산 거냐며 울부짖는 제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을 거예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거라고 예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민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더니 오히려 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더라고요. 딸아이는 지겨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엄마 제발 돈 좀 줬다고 유세 좀 떨지 말라며 소리치는데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민지는 내 사생활 좀 뒤지지 말라며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따져 묻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도둑질을 해놓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억장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민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아예 심장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는데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라며 간섭할 거면 차라리 남남처럼 살자고 소리치더군요. 우린 성인이고 엄마랑은 독립된 가구니까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달라는 그 패륜적인 말에 저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져서 휘청거리고 말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위 박준호라도 말려주길 바랐지만 그는 오히려 팔짱을 낀 채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장모님 민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 좀 한 거 가지고 너무하신다며 거들더라고요. 저희도 숨 좀 쉬고 살자며 당분간 오지 말라고 쏘아붙이는 사위의 태도에는 장모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현관 쪽으로 몰아세우며 떼밀기 시작했는데 제 집에서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게 아니라 짐짝처럼 취급당하며 쫓겨나는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이었답니다. 현관문 밖으로 밀려나 넘어질 뻔한 저를 향해 민지는 마지막까지 독한 말을 뱉어냈는데 닫힌 문 뒤로 늙으면 죽어야지 왜 저렇게 돈에 집착이냐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와 제 영혼까지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충격이 커서
그저 가슴만 쥐어뜯으며 헐떡거려야 했죠.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부모를 고려장 지내듯 내다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떻게 오피스텔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리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은 찬탄게 영락없는 미친 늙은이 꼴이라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답니다. 그 초라하고 늙은 여자가 바로 나 김선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 깊은 곳을 뒤져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름 아닌 마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주란에 선명하게 적혀있는 김선옥이라는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꽉 다물었죠.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독립이고 남남이라면 그래 어디 한번 너희 뜻대로 해주마 하는 생각이 들자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남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진짜 세상 무서운 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하며 저는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품었는데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에 휘둘려 병신처럼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독한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누구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내 인생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예전처럼 초조해하거나 서운해하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어요. 아마 민지와 박서방은 제가 단단히 삐져서 연락을 끊은 줄 알고 잔소리꾼이 사라져서 차라리 잘 됐다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파티라도 열었을 게 뻔하지만 저는 그 고요한 침묵의 시간 동안 누구보다 바쁘고 치밀하게 움직였답니다. 동네 열쇠 수리공을 찾아가 가장 튼튼하고 비싼 최신형 도어락을 예약했고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당장 짐을 뺄 수 있는 인력을 수소문했으며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법적인 문제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마쳤으니까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더 이상 자식 걱정에 전전긍긍하던 시장통 아줌마의 순박한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매섭게 변해 있었는데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지만 오히려 그 서늘함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결전의 날이 밝았고 민지와 사위는 친구의 호화 결혼식에 참석한다며 1박 2일 일정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들이 탄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지체 없이 마포 아파트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굽은 허리로 청소 도구부터 챙겨 들고 갔겠지만 이번에는 제 손에 들린 것이 걸레나 행주가 아니라 사람 하나도 들어갈 만큼 커다란 이민 가방 10여 개였다는 점이 달랐을 뿐이에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은 여전히 벗어둔 옷가지와 먹다 남은 배달 용기들로 난장판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청소를 해주러 온 게 아니었기에 거실 한복판에 가방들을 펼쳐놓고 무서운 속도로 그들의 물건을 쓸어 담기 시작했답니다. 옷장 속에 명품 옷이며 신발장 가득한 구두들 그리고 화장대에 비싼 화장품들까지 모조리 가방 속에 처박아 넣으면서도 제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묘한 쾌감마저 느껴졌어요. 짐 정리가 얼추 끝나갈 무렵 미리 예약해둔 열쇠 기사님이 도착했고 저는 멀쩡한 도어락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최고급 보안 기능을 갖춘 새 제품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집주인이 낡은 게 싫어서 바꾸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기사님이 설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물어보셨을 때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30년 전 제가
남대문 시장 귀퉁이에서 처음으로 칼국수 장사를 시작했던 그 날짜를 불러드렸답니다. 그 날짜는 제가 억척스럽게 돈을 벌기 시작한 날이자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한 날이니 이제부터 시작될 저의 새로운 독립을 위한 암호로 이보다 더 완벽한 숫자는 없을 테니까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동안 자식 눈치 보느라 내 집에서도 손님처럼 굴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콧날이 시큰해지기도 했죠. 자식들의 짐이 가득 담긴 이민 가방들을 낑낑대며 현관 밖 복도에 산처럼 쌓아두고 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고, 모든 짐이 빠져나간 텅 빈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저는 사위가 늘 누워서 뒹굴거리던 그 소파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자리를 잡고 앉아 주방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찻잔을 꺼내 붉은 오미자차를 가득 따랐답니다. 박서방이 촌스러운 냄새가 난다며 질색하던 그 오미자차 향기가 오늘따라 어찌나 향긋하고 달콤하게 느껴지던지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 넓은 거실의 주인이 되어 여유를 만끽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마침내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띵 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인터콤 화면을 켰는데, 화면 속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다가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죠. 이제 곧 저들의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으로 물들 얼굴을 볼 생각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붉게 빛나는 오미자차를 한 모금 들이켜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인터콤 화면 속에는 술에 얼큰하게 취해 서로의 어깨를 짚고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민지와 박서방의 모습이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자신들에게 닥친 운명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즐겁기만 한 얼굴들이라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현관 앞에 도착한 민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경쾌하게 열려야 할 문 대신 날카로운 애러움만이 정적을 깼고, 당황한 딸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문이 고장이라도 난 줄 알고 몇 번이나 거칠게 번호키를 누르던 두 사람은 그제야 복도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민 가방들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자신들의 옷이며 신발이 짐짝처럼 복도에 나뒹굴고 있는 광경을 보고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콤 호출 버튼을 연타하며 저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화면 속에서 잔뜩 겁에 질린 채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민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 응답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나자마자 민지는 빽소리를 지르며 엄마 미쳤냐고,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주 차분하고 낯선 목소리로 누구시냐고 되물었죠. 제 반응에 기가 막힌다는 듯 사위 박서방이 나서서 장모님 장난치지 마시고 문 좀 열어달라고 추워 죽겠다며 엄살을 피웠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응시했어요. 나는 당신들을 모른다고, 지난번에 너희들이 그랬지 않느냐고. 간섭받기 싫으니 남남처럼 살자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나는 남남인 사람을 내 집에 들이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었지만 이내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다시 문을 두드리며 애원과 협박을 섞어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릴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등본을 인터콤 카메라 앞에 들이대며 이 집은 엄연히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너희는 보증금 한 푼 낸 적 없이
그저 내 호의로 얹혀 살던 불법 점거자일 뿐이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너희가 사채 핑계로 뜯어간 내 노후자금 5천만 원은 그동안 밀린 월세와 전세 보증금에서 깐셈 칠 테니 더 이상 내 돈 내놓으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대기를 박았죠. 복도에 내놓은 짐들은 너희 물건이니 알아서 챙겨서 어디로든 꺼지라고 말하며 저는 이제야말로 너희들이 원하던 완벽한 독립을 선물하는 것이니 고마워하라고 비꼬아 주었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위는 본색을 드러내며 문을 발로 뻥뻥 차대기 시작했고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냐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대는데 그 추악한 본 모습을 보니 일말의 미련조차 사라져 버렸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부술 기세로 날뛰는 사위와 옆에서 울며 불며 문 좀 열어달라고 매달리는 딸아이의 꼴을 지켜보다가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집 문을 부수려고 한다며 지금 당장 와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관의 목소리가 그렇게 듬직하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치자 기세등등하던 사위는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고 쥐새끼처럼 움츠러들었죠. 아파트 복도가 소란스러워지자 이웃 주민들까지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는데 평소 젠틀한 척하던 박서방이 술 냄새를 풍기며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꼴을 보며 혀를 차는 소리가 안방까지 생생하게 들려왔답니다.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주거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하자 사위는 억울하다며 장모님이 문을 안 열어줘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들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죠. 경찰의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로 끌려가면서 민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말없이 인터콤 화면을 꺼버렸어요. 화면이 꺼지고 거실에 다시 정막이 찾아오자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함이 저를 감싸 안았는데 그 침묵이 외롭거나 무섭게 느껴지기는커녕 평생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평온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오미자차를 한 모금 들이켰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그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마치 제 인생에 마신 것만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저 혼자뿐이고 앞으로의 삶도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하겠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갉아먹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경찰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해방감을 느끼며 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마포 아파트에서 쫓겨난 민지와 사위가 겪어야 했던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냉정했을 거예요. 그동안 제 등골을 빼먹으며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당장 몸니을 곳 하나 없는 처지가 되자 두 사람은 결국 보증금이 싼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빌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습기가 가득 차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방에서 민지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가난의 냄새를 맡으며 제가 시장통 바닥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을 테죠. 생활비가 바닥나자 민지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들을 하나둘씩 중고 장터에 내다 팔아야 했고 사위 박준호 역시 회사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감당되지 않아 밤마다 대리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며 가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어요.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사위의 얼굴에서 기름진 겉멋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개쑥해진 볼과 거칠어진 손만 남은 걸 보며 민지도 그제야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닌 함께 고생하는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구르던 어느 날 민지는 자신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입덧으로 고생하며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있을 때 불현듯 저를 떠올렸을 거예요. 자식을 품고 보니 비로소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된 것인지 민지는 곰팡이 핀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해줬던 따뜻한 갈비찜과 잡채가 사무치게 그리워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는 소식을 건너 전해 듣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장이라도 달려가 반찬을 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것은 제가 매정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죄인 같은 어미가 아니라 제 인생을 오롯이 즐기는 김선옥이라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실버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한라산 정상에 올랐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성취감은 평생 누려보지 못한 벅찬 감동이었고 친구들과 제주도 유채꽃밭에서 찍은 사진 속 제 얼굴은 30년 전 처녀 시절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다가 우연히 저 멀리서 걸어오는 낯익은 두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남루한 점퍼 차림의 사위가 만삭이 된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조심조심 걸어오는데 그 모습이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아도 훨씬 더 단단하고 진실해 보여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은 잠시 멈칫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사위가 먼저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장모님 아니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사위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지난 1년간의 고생과 깨달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려왔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지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바라보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 속에 담긴 수만 가지 감정을 저는 다 읽을 수 있었죠. 저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거나 지갑을 열어 돈을 쥐어주는 대신 천천히 다가가 민지의 불룩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제 거친 손길이 닿자 민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지만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 진짜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구나. 밥 굶지 말고 잘 살라는 덕담 한마디만을 건넸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가 해주고 싶은 모든 말과 축복을 담아 전하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 제 갈 길을 걸어갔는데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더 이상 원망이나 의존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라는 걸 알기에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품 안의 자식을 차가운 세상 밖으로 밀어내어 스스로 날갯짓을 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으며 저는 비로소 완성된 제 인생의 다음 챕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답니다. 김선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묵직한 깨달음을 주네요.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때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냉정하게 손을 놓아주는 용기가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성장시킨다는 사실을요. 이제 자식 걱정은 내려놓고 오롯이나 자신을 위해 빛나는 인생 2막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